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18살에 썼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작품,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브의 단편 소설 더 달링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톨스토이가 극찬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와 인간의 정체성을 되짚어보게 하는 꼭 읽어야 하는 보석 같은 수작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그녀, 주인공 올렌카,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스러운 여인. 퇴직한 하극관리인 플레마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자기 집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다 파리까지 짓궂게 덤벼들자 이제 막 기우는 해가 어서 빨리 완전히 저물기만을 기다렸다. 검은 비구름이 이따금 생각난 듯이 습기 찬 미풍을 동쪽으로부터 몰고 왔다. 뜰에는 이 집 건넌방에 새들어 사는 치볼리 야외극장 지배인 쿠킨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기랄. 그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다. 또 비야.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구한 날 비만 오니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 매자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어야지. 이러다 정말 파산이야, 파산. 그는 올렌카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떡해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올렌카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네 삶이란 게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올렌카.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지경이죠. 온갖 고생을 다하고 기를 쓰고 일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밤잠을 설치면서 궁리를 해봤자 도루묵이에요. 무엇보다 관중이란 게 야만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류 가수들을 동원해서 격조 있는 오페라나 무언극을 공연한다면 과연 관중이 다 이해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관중이 원하는 건 광대예요. 다시 말해 아주 저속하기 짝이 없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게다가 거의 매일 저녁 비가 오다니. 글쎄 5월 10일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6월 내내 장마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경꾼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데 자릿세를 물어야 하고 정말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줘야 합니까? 이튿날도 저녁 무렵이 되자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그러자 쿠키는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좋아. 퍼볼 때면 퍼부어봐. 극장이 몽땅 물바다가 되고 내가 빠져 죽어도 좋다. 배우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좋다.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좋고 교수대에 오른다 해도 겁날 것 없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쿠킨의 넋두리를 잠자코 들으며 가슴 아파했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다. 가엾은 쿠킨.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침내 쿠킨의 불행은 올렌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안색이 누렇고 이마로 고수머리가 흘러내렸고 작달막한 키에 야윈 사람이었다. 게다가 목소리는 고음에다 가늘었고 말할 때마다 입을 실룩거리며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가 올렌카의 마음속에
순결하고도 깊은 사랑을 심은 것이다. 올랭카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어두운 방 안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앓고 있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쯤 브란스크에서 다녀가는 작은 어머니도 사랑했다.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사랑했었다. 올랭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하고 상냥한 여자였다. 그녀의 눈길은 잔잔하고 부드러웠으며 몸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그녀의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이며 보드랍고 흰 살결에 까만 점이 찍힌 목덜미며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들을 때 티 없이 해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들은 으레 참 괜찮게 생겼는걸 하며 덩달아 웃음을 흘렸다. 여자 손님들 역시 얘기를 주고받다가도 아이 참 귀엽기도 해라 하며 느닷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올랭카가 태어날 때부터 쭉 살아왔던 이 집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이미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도심지에서 떨어진 슬로보드카에 있었다. 이 집 가까이에 치볼리 야외극장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음악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랭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운명과 싸우며 자기의 가장 큰 적인 무관심한 관중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쿠킨의 모습을 연상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녀의 심정은 달콤한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녘에 그가 돌아오면 침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고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이윽고 쿠키는 올랭카에게 청혼했고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며 포동포동한 어깨를 보면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오, 올랭카,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에도 하루 종일 비가 왔으므로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한 후에도 다정하게 살았다. 올랭카는 입장권을 팔거나 극장 안의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며 장부를 작성하고 급료를 지불하기도 했다. 그녀의 발그레한 두 볼과 사랑스럽고 티 없이 맑은 미소가 매표소에서 보였는가 하면 무대 뒤나 구내식당 여러 곳에서 보이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덧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연극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보람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며 연극을 통해서만 삶에서 참다운 위안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관중이 그걸 이해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광대라니까요. 어제 파우스트를 개작해서 공연했는데 관람석이 거의 비었지 뭐예요. 만일 바디치카와 내가 저속한 심파극을 공연했다면 아주 대만원이었겠죠. 내일은 지옥에서의 올페우스를 공연하기로 했으니까 꼭 보러 오세요. 그리고는 연극이나 배우들에 관해서 쿠킨이 하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곤 했다. 그리고 관객이 교양이 없다는 사실을 남편과 함께 힐난하기도 했다. 또한 무대 연습에 끼어들어 배우들의 연기를 지적하기도 하고 악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방 신문에 연극의 악평이 실리기라도 하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직접 신문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배우들도 올렌카를 좋아했다. 그들은 바니치카하나라거나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녀 역시 배우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면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배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저 혼자서 눈물을 찔끔 흘릴 뿐 남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았다. 그 겨울도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겨울 동안 극장을 빌려 아마추어 극단이나 마술사들에게 다시 빌려주기도 했다. 올렌카는 만족한 생활 덕분으로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얼굴도 환해졌다. 하지만 쿠키는 여전히 창백해져만 갔고 점점 더 말라갔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는 밤마다 쿨룩쿨룩 기침을 해서 올렌카는 남편에게 산딸기나 보리수 열매를 따서 다려 먹이기도 했고 향수로 찜질도 해주었으며 자기의 따뜻한 쇼를 덮어주기도 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순절이 되자 쿠키는 극단 출연 교섭을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러자 올렌카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저 창가에 앉아 별들을 해고 있었다. 그러면서 닭장에 수탉이 없으면 괜히 겁을 집어먹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암탉 같은 신세라고 생각했다. 쿠키는 뜻밖에도 모스크바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부활절까지는 돌아갈 테니 극장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부활절 일주일 전인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서 나무로 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손이 아닌 커다란 나무통으로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다. 잠이 덜 깬 식모가 맨발로 물이 질퍽하게 괜 뜰을 거쳐 문을 열려고 달려나갔다. 문 좀 열어주시오. 전보예요. 올렌카는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왠지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펴자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금일 돌연 사망, 화요일 장례. 장례 다음에 적힌 글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발신인은 오페라 연출가였다. 여보, 올렌카는 흐느껴 울었다. 나의 가여운 바니치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나는 당신과 만나게 되었나요? 어째서 당신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 건가요? 당신을 먼저 보내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산단 말인가요? 불쌍한 이 올렌카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간 건가요? 쿠키는 화요일 모스크바의 묘지에 묻혔다. 올렌카는 그 이튿날인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한 길에서나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했다. 아휴, 가엾기도 해라. 어떡해. 그래요. 저 상냥한 올렌카가 저렇게 상심하다니. 아유, 참, 저러다가 몸까지 상하겠네. 아유, 어떡해. 이웃집 사람들은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혀를 끌끌 찼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심에 찬 올렌카가 상복을 입고 미사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웃에 사는
푸스토발로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도 올렌카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는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의 주인이었다. 맺고 모자를 쓰고 금시계줄을 들이운 흰 조끼를 입은 품이 상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골 지주라는 편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다. 세상 일이란 다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요, 올렌카. 그는 동정 어린 음성으로 침착하게 위로하듯 말했다.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죽는 것도 모두 주님의 뜻이지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대문까지 올렌카를 바래다 준 다음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음성은 그녀의 귓전에서 온종일 사라지지 않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검은 수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올렌카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며칠이 지난 후 그다지 친하지 않은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집으로 찾아와서는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푸스토발로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 부인은 그가 아주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지 그 사람한테 시집오고 싶어 할 것이라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푸스토발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겨우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몇 마디 건네지 않고 돌아갔는데도 올렌카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마나 그에게 반했는지 그날 밤 그녀는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부인에게 사람을 보냈고 얼마 되지 않아 약혼을 한 뒤 부랴부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결혼을 한 푸스토발로프와 올렌카는 사이좋게 지냈다. 남편은 대부분 점심때까지 목재 하치장에 있다가 일을 보러 밖으로 외출하곤 했다. 그러면 올렌카가 그를 대신해 저녁 때까지 사무실에서 계산서를 떼거나 물건을 팔기도 했다. 목재 가격이 해마다 20%나 오른답니다. 그녀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예전에는 이 지방에서 나는 목재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인 바시치카가 목재를 구입하러 해마다 모길레프 현까지 다녀와야 하거든요. 아, 그 운임만 해도 엄청나서. 그녀는 매우 경악할 노릇이라는 듯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아마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목재상을 경영해 온 것처럼 느꼈고 또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대들보, 통나무, 석가래, 판자, 기둥, 톱밥 등 이런 말들이 귀에 익은 것처럼 다정스럽게 들렸다. 마치 어릴 적부터 들은 것처럼 익숙했다. 꿈속에서도 산더미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두껍고 얇은 판자라든가 어디론가 시외로 나무를 운반해가는 우마차의 긴 행렬이 나타나곤 했다. 또한 길이 10m, 두께 20cm나 되는 통나무가 꼿꼿이 서서 마치 군대처럼 목재 하치장으로 행군하거나 통나무와 각재, 판자 등이 서로 부딪히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저절로 쌓아 올려지는 꿈도 꾸었다. 그러다가 올렌카는 소스라쳐 깨어나곤 했다. 그러면 푸스토발로프가 어린애 달래듯 말했다. 올렌카, 무슨 일이요? 어서 성호를 그어요. 남편의 생각은 바로 아내의 생각이기도 했다. 가령 남편이 방안이 너무 덥다고 하거나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하면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도무지 오락이라는 걸 즐길 줄 몰라 휴일에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올렌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날마다 집과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어디 연극이나 서커스라도 구경하지 그래.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녀는 위험 있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남편과 나는 연극이나 서커스 구경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구경을 하러 다닐 여가가 있나요? 극장에 다녀봐야 이로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토요일이면 푸스토발로프 내외는 저녁 기도에 참석했고 일요일엔 아침 미사에 참례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그녀의 비단 옷은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남 보기에도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차를 마시며 버터를 바른 빵에 갖가지 잼을 발라서 먹었다. 날마다 점심때가 되면 수프나 양고기, 오리고기를 굽는 냄새가 대문 밖 한길까지 풍겨 나왔다. 그리고 육식을 금하는 사순절에는 그것이 생선 냄새로 바뀌어 이 집 앞을 지나는 사람이면 군침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에는 언제나 사모바르가 끓고 있어서 손님들은 차와 도넛 대접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부는 목욕탕에 갔다가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덕분에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올렌카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남들도 모두 바시치카와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면 행복할 거예요. 프스토발로프가 목재를 구입하러 모길레프 현에 가기라도 하면 그녀는 외롭다고 밤잠도 이루지 못한 채 징징거리기만 했다. 가끔 저녁에는 그녀의 집 건넌방에 새들어 사는 군대의 수의관인 스미르닌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놀러왔다. 그는 올렌카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트럼프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여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다. 스미르닌의 사생활은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수의관에게는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 아내를 몹시 원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올렌카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며 가여워했다. 아우, 저런, 힘드시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녀는 층계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를 배웅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성모 마리아께서도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남편을 닮아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수의관을 일부러 불러세워 이렇게 충고했다. 플라토니치, 부인과 화해하세요. 아드님을 봐서라도 부인을 용서해야 해요. 어린 자식 마음에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부스토발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수의관과 불행한 가정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저으면서 그 어린애가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겠느냐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동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외는 이상하게도 생각이 일치해서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도 자식을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리하여 푸스토발로프 내외는 깊은 사랑 속에 말다툼 한 번 없이 6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남편은 가게에서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고
목재가 반출되는 것을 보러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그만 감기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을 불러보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그는 넉 달 동안 신음을 하며 누워 앓더니 끝내 죽고 말았다. 올랭카는 다시 과부가 되었다. 나를 두고 혼자 어디로 가신단 말이에요, 여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그녀는 서럽게 울며 몸부림쳤다. 당신 없이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내가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나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랭카는 모자나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상복을 입고 생활했다. 그리고 교회나 남편 묘지에 가는 것 외에는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었다. 마치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다. 푸스토발로프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올랭카는 상복을 벗고 닫았던 덧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낮에는 이따금 식물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제멋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뜰에 앉아 수의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느니 또 우체국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그러한 추측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병이 많은 거예요. 우유를 통해 병을 얻기도 하고 말이나 소로부터 무서운 병이 사람에게 옮는다는 것쯤은 잘 아니까요. 사실 가축의 건강도 사람의 건강에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수의관의 견해를 그대로 남에게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나 벌써 수의관과 똑같은 의견을 갖게 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올랭카는 그 누구에 대한 애정 없이는 단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임이 분명했다. 만일 다른 여자였다면 자기 집 건넌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랭카의 경우에는 누구도 악의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랭카와 수의관은 누구에게도 자기들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가능하면 감추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았다. 올랭카는 비밀이란 것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군대 동료들이 수의관을 찾아오면 올랭카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녁을 차리기도 했다. 그런 좌석에서 그녀는 패스트와 결핵 등 가축의 질병이나 시장의 도살장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수의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돌아가자 수의관은 입을 뚱하니 내밀고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화를 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긴 하지 말라고 했잖소. 우리 수의사끼리 얘기할 땐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요. 내 꼴이 뭐가 되겠소. 그러면 올랭카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묻는 것이었다. 그럼 볼로치카, 난 무슨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해서 그를 껴안으며 성내지 말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시베리아 같은 먼 곳은 아니었지만 군대가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수의관도 군대와 함께 영영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올랭카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완전한 외톨이였다.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앉아있던 안락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락방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의 복스러웠던 얼굴도 이제는 여위고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녀에게 미소를 던지지 않았다. 분명히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녀에게 되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젠 행복이란 꿈도 꿀 수 없는 그늘진 생활이 새로 시작된 것이다. 저녁 무렵이면 올랭카는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야외 극장으로부터는 음악 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예나 다름없이 들려왔지만 이미 그녀에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낮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멍하니 텅 빈 정원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들어 폐허 같은 자기 집 정원을 다시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행은 이미 아무 일에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눈으로는 주위의 여러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일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주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를테면 병이 놓여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농부가 달구지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해도 무엇 때문에 병이며 무엇 때문에 비가 오며 또 농부는 무엇하러 갔는지 저 혼자 생각으로는 얘기할 수 없었다. 아마 1,000루블을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해도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쿠키니나 푸스토발로프나 그 다음 수의관과 함께 지낼 때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럴듯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자기 집 뜰처럼 공허했다. 쑥이라도 먹은 것처럼 소름이 돋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가지는 점점 사방으로 뻗어나가 제이간스카야 슬로보드카도 이제는 제법 큰 거리가 되었다. 시볼리 극장과 목재상이 있던 자리에는 집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게 되었고 여기저기 골목길도 생겨나게 되었다. 세월이란 얼마나 빠른가. 올랭카의 집은 이미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지붕이 녹이 슬었고 헛간은 기울어졌으며 뜰 안에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집주인인 올랭카도 늙어 흉한 주름이 얼굴에 늘어갔다. 여름에는 시름 없이 뜰로 나와 앉아 있었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었다. 그럴 때 훈훈한 봄바람이 불거나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기라도 하면 문득 지난 날의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서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도 오래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기분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검은 고양이 브리스카가 다가와 야옹거리며 재롱을 부렸지만 올랭카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고양이의 재롱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는 자기의 존재, 다시 말해 이성과 영혼을 차지하고 사상과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식어가는 피를 다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옷깃에 매달리는 고양이를 쫓아버리며 짜증을 냈다. 저리 가. 귀찮으니까 저리 가. 세월이 가고 해가 거듭되었으나 아무런 기쁨도 없이 아무런 자기 의견도 없이 살아갔다. 살림은 식모 마브라가 하는 대로 맡겨버렸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저녁녘이었다. 들판으로 나갔던 가축들이
집안에 온통 먼지를 날리며 들어올 무렵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올랭카가 나가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문 밖에는 이미 머리가 희끗해진 수의관 스미르닌이 평복을 한 채 서 있었다. 순간 그녀는 잊어버렸던 모든 과거를 되찾았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해 두 사람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마시러 식탁에 마주 앉았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오셨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이고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군대도 그만두고 왔지요. 이젠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들놈도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거든요. 다 자랐어요. 나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화해를 했답니다. 그럼 부인은 어디 계세요? 어린애하고 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빵을 얻으러 다니는 길이지요. 어머,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사세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방세는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올랭카는 다시 흥분해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사세요. 나는 건넌방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정말 기뻐요. 이튿날 지붕에는 페인트칠이 시작되고 벽도 회를 바르기 시작했다. 올랭카는 가슴을 펴고 손을 허리에 얹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감독했다. 얼굴에는 예전처럼 미소가 떠올랐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전신에 활기가 넘쳤다. 수의관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이사를 왔다. 그녀는 마르고 못생긴 여자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어딘지 모르게 성미가 까다로울 것 같은 여자였다. 아들 샤샤는 10살이란 나이에 비해서는 키가 작고 통통한 편으로 서늘한 파란 눈동자에 볼에는 보조개가 오목 패어 있었다. 아이는 뜰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를 쫓아 무섭게 달려갔는데 곧이어 명랑하고 즐거운 웃음소리를 냈다. 아줌마, 이거 아줌마 고양이에요? 샤샤가 올랭카에게 물었다. 새끼를 낳으면 우리에게도 한 마리 주세요. 우리 엄마는 쥐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올랭카는 샤샤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샤샤가 식탁에 앉아 복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참 귀엽기도 하지. 어쩜 저렇게 잘생겼고 영리하게 생겼담? 섬이란 육지의 일부분으로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말한다. 사샤가 소리를 내어 읽었다. 섬이란 육지의 일부로서. 올랭카도 따라 읽었다. 그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 그녀가 자기 의견이란 것을 모르고 살아온 뒤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입 밖에 낸 말이었다. 이제야 올랭카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면서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즉 최근에는 중학교 공부가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업 교육보다는 인문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말했다. 왜냐하면 장래 아이가 의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샤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르코프에 있는 자기 언니네 집에 가서
아예 눌러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날마다 가축 검사를 하러 출장 가서 어떤 때는 2, 3일씩 묵었다가 오는 일도 있었다. 그러고 보면 사샤는 자기 가정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올렌카는 그러다가 샤샤가 굶어 죽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붙은 조그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샤샤가 올렌카에게 와서 살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아이방으로 들어갔다. 사샤는 한쪽 뺨 밑에 손바닥을 괴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가여워서 늘 망설이곤 했다. 얘야, 우리 착한 아이, 그만 일어나요. 올렌카는 애처로운 듯이 아이를 불렀다. 샤샤, 이제 그만 일어나야 돼. 학교에 갈 시간이야. 샤샤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하고 나서 식탁에 앉았다. 큰 컵으로 차를 석 잔이나 마시고 커다란 도넛 2개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었다. 아이는 잠이 덜 깬 상태여서 뾰루퉁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샤샤야, 너 아직 우아를 암송하지 못했지? 그녀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이를 어디 멀리 떠나보내는 사람을 바라보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네 일이 걱정이란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알겠니? 제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샤는 이렇게 내뱉곤 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매고 한 길로 나와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올렌카 역시 그 뒤를 슬금슬금 따라 나가 다시 아이를 불러 세웠다. 샤샤. 그녀는 아이를 불러 세운 다음 아이의 손에 대추와 캐러멜을 잔뜩 쥐어주었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샤샤는 몸집이 큰 여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뒤를 돌아다 보며 소리를 쳤다. 아줌마, 이젠 돌아가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올렌카는 멈추어 서서 소년이 학교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곁눈질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았다. 아,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토록 깊은 사랑을 느낀 적도 깊은 애정을 바친 적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날이 갈수록 불타오르는 지금처럼 타산도 없고 욕심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 더구나 이처럼 기쁘고 마음이 뿌듯한 적도 결코 없었다. 아이가 그녀의 영혼을 독차지한 것이다. 자기와는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볼의 보조개와 그 커다란 학생모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다. 웬일일까? 어느 누가 이런 그녀의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올렌카는 샤샤를 학교에 바래다 주고 흡족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샤샤와 함께 지낸 반년 사이에 한결 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친밀감을 가지며 말을 건네왔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올렌카,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은 중학교 공부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올렌카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런 말을 했다. 농담이 아니에요. 글쎄, 1학년 애들에게 우아 암송과 라틴어 번역과 또 수학 숙제까지 내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올렌카는
선생님들 이야기나 수업에 대한 이야기, 교과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샤샤에게서 들은 그대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점심을 먹고 밤에는 함께 예습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곤 했다. 그녀는 샤샤를 잠자리에 닌 다음 몇 번이나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도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앞으로 샤샤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나 기술자가 되어 마국간과 마차까지 있는 커다란 저택을 가지게 되겠지. 그리고 결혼하면 예쁜 아이를 낳겠지. 올렌카는 눈을 감고 아득히 먼 미래에 대한 환상에 잠겼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뺨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올렌카 곁에서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갑자기 밤중에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렌카는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잠깐 사이를 두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르코브에서 전보가 온 거야. 그녀는 온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샤샤의 어머니가 그 애를 하르코브로 보내라고 전보를 쳤나 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올렌카는 절망을 느꼈다. 머리와 사지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사가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다. 고맙기도 하지.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 뭉쳤던 무거운 것이 차차 풀리며 숨을 쉬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올렌카는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샤샤를 생각하며 자리에 누웠다. 이따금 샤샤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이 자식, 자리가 한번 붙어볼래? 여기까지입니다. 올렌카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랑해줄, 사랑할 리가 남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슬픈 일이죠. 정말 끔찍하죠. 올렌카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이 투영되고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타인에게만 올인하다 보니 올렌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네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애착관계에 매몰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분리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체홉이 그린 올렌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친엄마보다 깊은 애정을 보이는 모성애까지 끌어내는군요. 본능적인 자기 헌신이 앞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말 사랑스러운 그녀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실 겁니다. 혼자일 때 행복해야 함께할 때 더욱 행복하다는 걸요. 그러나 그게 잘 알지만 말처럼 참 쉽지 않아 체홉이 이런 작품을 쓴 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18살에 이런 통찰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도 놓치면 안 되는 멋진 명작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